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설은 제가 직접 쓴 단편 소설 기남 할머니입니다. 이 기남 할머니는 제가 쓴 소설, 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할머니의 입장, 아들의 입장, 며느리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 손주의 입장, 각자가 놓여있는 처지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속 풍경은 너무 생생해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소설을 들어주시는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많으면 AI가 새로운 사람에게 많이 퍼뜨려 준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들으시면서 좋아요 또 간단하나마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기남 할머니는 오늘도 어제처럼 도라지 한 통을 머리에 이고 문을 나섰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추운 날씨에 장사를 나가는 걸 보면서도 잘 다녀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다. 며느리는 초라하게 도라지 통을 이고지고 나가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으면서도 말릴 수도 없을 터였다. 기남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도라지를 까서 품돈 번 것을 모두 합치면 아마 100만 원 남짓 될 터였다. 물론 기남 할머니는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는 몰랐다. 대략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번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며느리에게 건네는 게 아니고 그날 번 돈을 며느리의 손에 건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많이 팔아서 며느리에게 두툼한 돈을 건네고 싶을 뿐 얼마가 며느리에게 건네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도라지를 한 통 들고 나가 껍질을 까고 먹기 좋은 크기로 길쭉길쭉 보기 좋게 자르기만 하면 본전 빼고 어떤 날은 3만 원, 어떤 날은 5만 원 정도가 남았다. 정말 운수 대통한 날은 며느리에게 15만 원을 넘게 건네는 날도 있었다. 건네는 돈이 파란 종이가 많을 때는 기남 할머니의 어깨가 번듯이 펴졌다. 그날은 주로 명절이나 대보름날이 임박해서였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랑 5,000원, 1,000원짜리가 다른 날보다 몇 배나 많은 걸 확인할 때 며느리의 눈과 입이 동시에 커졌다. 기남 할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 따라 웃었다. 그렇게 돈이 많이 건네진 다음 날의 며느리 입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집에서 쉬시지 그래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기남 할머니가 모를 리가 없었다. 어제 받은 돈이 의외로 많을 때 기분이 좋을 때만 다음 날 아침에 그렇게 괜한 소리를 하곤 했다. 아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장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돈도 벌고 그게 사는 재미지. 억지로 웃는 기남 할머니 얼굴의 주름이 어찌나 깊은지 마치 그 주름의 깊이가 잘 마른 나무의 예리한 끌로 조각한 하회탈 같다고나 할까? 사실 요즘처럼 추운 날은 따뜻한 집에 앉아 소파에서 TV도 보고 쉬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동 인형처럼 늘 일만 하는 기남 할머니에게는 하루 쉬는 게 너무나 큰 사치처럼 여겨졌다. 그건 며느리 팔자에나 있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기남 할머니가 앉아서 장사하는 곳은 생선 가게 옆과 생닭을 잡아 파는 닭집 사이의 작은 공간이었다. 생선집은 큰 길가에 있었고 닭집은 생선 가게에서 90도가 꺾인 시장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 기남 할머니는 그 사이에 있었으므로 길가에서도 살짝 보였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게자리가 없이 장사하는 사람 치고는 목이 좋다고 할 수 있었다. 생선 가게라야 제대로 된 간판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간판이 없어도 생선만 보고도 생선을 사러 잘 찾아왔다. 아마 생선 가게나 닭집 사장이 간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동네 시장은 원래 뜨내기보다는 단골이 많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기남 할머니가 그 자리라도 얻어 편하게 장사하는 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예전 장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0년 장사하던 내 집 같던 신탄진 장터를 떠날 적엔 막막했었다. 이사가는 곳에서 다시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지 혹은 도라지를 까서 파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지는 않을지 한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곳도 기남 할머니처럼 직접 도라지를 손으로 까서 파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야채 파는 가게에서 도라지를 팔기는 했지만 그곳은 다행히 국산을 취급하지 않았고 중국산만 취급했다. 중국산은 껍질이 벗겨진 채 진공 포장되어 있었는데 2kg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개인보다는 장사하는 영업집 위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 중국산 도라지는 기남 할머니처럼 끄트머리가 식감 좋게 어슷어슷 썰려 있지도 않았다. 중국산은 끝이 기계로 썰어 그런지 뭉툭하니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였다. 거기다 중국산은 그 멀리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도 색이 조금도 변색이 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미 표백제에 푹 담겼다는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기남 할머니가 직접 손질한 도라지는 특히 젊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워낙 싸게 팔기 때문에 마진은 약했다. 기남 할머니는 돈 욕심도 없었다. 그저 당신의 손으로 거쳐간 도라지가 누군가에게 건강한 밥상이 되길, 그리고 사포닌이 들어간 쌉스름하고 맛있는 도라지를 먹으면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희한했다. 기남 할머니가 갓 결혼했을 때는 냉장고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고 청소기도 없었다. 그뿐인가 꽝꽝 얼어붙은 냇가에서 얼음을 방망이로 깨면서 식구들 옷이며 이불 빨래까지 모두 손으로 직접 했었다. 냉장고가 없었으니 끼니 때마다 식구들 먹을 거리를 부지런히 새로 만들어야 했었다. 형편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 그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도라지 역시 껍질을 직접 벗겨서 반찬을 했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자제품이 다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데도 그까지 도라지 껍질 하나 까는 걸 굉장히 힘들게 여겼다. 기남 할머니는 요즘 여자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 의아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 때를 어떻게 비교할까 속으로 생각하며 그저 웃었다. 처음엔 싸다고 중국산을 찾던 사람들도 다시 기남 할머니에게로 돌아오곤 했다. 국산 도라지처럼 쌉싸름하고 고급스러운 고유의 향이 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였다. 간신히 얻은 생선 가게와 닭집 사이의 자리는 겨울엔 밝은 햇살이 있어 그 한 줌의 빛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랐다. 저 안쪽 그늘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남 할머니 자리가 단연 최고였다. 찬바람에 콧물이 얼어붙어 버리는 추운 날 햇볕 한 줌은 기남 할머니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신영복 교수가 추운 겨울 독방 무릎에 올려놓은 신문지 크기의 햇볕 한 장으로 자살하지 않고 버텼다고 했듯이 기남 할머니에게도 그 햇볕은 기남 할머니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도라지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
도라지는 7, 8cm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끄트머리를 어슷하게 잘랐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라지를 소금과 식초와 설탕에 적당히 절인 후 손목이 아프도록 비틀어 고추장과 고춧가루와 파와 마늘을 넣고 매실 에키스와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마무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의 정도가 별로였다. 기남 할머니는 손님들이 도라지 나무를 먹었을 때 입안에서 고급스럽게 씹히는 그 기분 좋은 적당한 두께와 길이를 생각하며 정성껏 다듬었다. 기남 할머니는 도라지 장사를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 그쪽으론 과히 전문가였다. 기남 할머니에게 한번 사간 사람들은 기남 할머니의 도라지는 이상하게 더 맛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기남 할머니가 작은 종자기에 3,000원어치를 다듬어 쌓아 놓으면 팔리고 또 다듬어 쌓아 놓으면 즉시로 팔리곤 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이네. 그러나 여름이 문제였다. 날도 더운데 햇볕이 종일 비추어 들면 얼굴이 타들어갈 듯 따가울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여름에 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그랬다간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었다. 거기다 생선집도 닭집도 단골이 있었지만 기남 할머니의 도라지도 나름의 단골이 있었으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고객들에게 다시 찾게 하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단골들을 확보한 이상 그 자리를 고수해야 했다. 남 보기에는 통 하나 놓고 하는 장사라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장사란 모름지기 서로 신용이고 신뢰였다. 기남 할머니에겐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오늘 하루 가지고 나간 도라지를 다시 머리에 짊어지고 들어가지 않고 다 팔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바라는 마음이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이 도라지를 다 까서 팔 거라는 희망이 있어 그런지 무거운 것도 모르고 이고 나온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저녁 때 다 팔지 못한 조금 남은 도라지를 다시 머리에 짊어지고 돌아갈 때는 아침에 가득 채워 나올 때보다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예전엔 우리나라가 사만사운이라고 해서 며칠 추우면 며칠 따스웠는데 날씨가 미쳤는지 영하의 날씨가 열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기남 할머니도 집에서 하루 쉴까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있는 건 밖에 앉아 있는 것보다 불편했다. 오늘 가정 추웠으니 내일은 조금 따스워지겠지. 하늘에 대고 기도하듯 주문을 걸어도 역시 다음 날도 춥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늘따라 기남 할머니의 무릎이 더 쑤시고 아팠다. 아무리 담요를 덮고 며느리에게 얻어입은 오리털 패딩을 입고 있어도 추웠다. 기남 할머니는 5년 전 처음 오리털 점퍼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 이렇게도 가볍고 따뜻한 옷이 다 있었다니. 사실 이 오리털 점퍼는 며느리가 추운데 고생한다고 사준 게 아니었다. 어느 날 도라지를 다 팔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앞 박스에 아이들 작아서 못 입는 옷과 함께 뒤섞여 있는 걸 보고 도로 들고 들어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거 버리려고 한 거니? 네, 그런데 그걸 왜 들고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표독스럽게 물었다. 아니, 옷이 멀쩡해 배는데 왜 버리려고? 나한텐 좀 크겠지만 내가 입으면 안 되겠니? 제가 입던 옷을 어머님이요? 며느리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잠시 고민하는 눈치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느리의 행동으로 보아 시어미가 입는 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입지 말라는 것 같지는 않아 기쁜 마음으로 기남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고 가 입어보았다. 옷을 입었는데 입은 것 같지 않게 가벼워 자꾸만 몸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팔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입긴 입은 건 확실했다. 정말 신기했다. 기남 할머니에게 겨울 외투란 그저 뜨개 옷이 고작이었다. 지금 입고 있는 기남 할머니의 겨울 털옷은 20여 년 전
지금보다 눈이 조금 밝았을 때 뜨개 털실로 짰던 옷들이었다. 옷은 뜨개 옷이 가장 따뜻한 걸로만 알고 살았던 기남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손수 뜬 스웨터를 걸쳐 입고 장사를 했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버리려는 걸 입고 장사를 나가보니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던지 버렸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던가. 기남 할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따스고 가벼운 옷일 줄은 조금도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 다만 뜨개 옷보다야 따숩지 않겠지만 멀쩡한 옷을 버리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에 그나마 덜 추운 날 입으면 되겠다 싶어 보관했었던 걸 겨울이 되어 입어보았다가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옷도 다 있구나 알게 된 것이다. 소매 끝부분 조금 해진 곳은 기남 할머니가 벌써 바느질로 잘 다듬어 놓았었다. 그렇게 바느질을 해놓고 보니 거의 새 옷 같았었다. 겨울치곤 조금 덜 추운 어느 날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등에 땀이 송글 맺을 정도로 따스워 깜짝 놀랐었다. 나이 들수록 추운데 나가 종일 앉아 있는다는 게 힘에 부칠 때가 있었다. 이제 놀이터 옷의 따뜻함을 알고부터는 앞으로 추워서 도라지 장사를 못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니 가슴 가득 행복이 차올랐다. 그 후부턴 겨울이 두렵지 않았다. 기남 할머니는 오리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래서 얼굴에 소녀 같은 미소를 띠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뜨개 옷을 안 입고 오리털을 입는구나 깨닫고 난 후부터 오리털 점퍼를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춥지 않겠네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다. 기남 할머니는 아이들 모두 결혼하면 사실 장사를 그만두려고 했었다. 나이 60이 넘게 되면 자식들이 조금씩 용돈을 보내줄 테고 그 돈을 아껴서 살게 될 줄 알았었다. 그러나 70이 넘은 나이에도 장사는 그만둘 수 없었다. 며느리는 종종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아들에게 짜증을 부렸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남 할머니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다. 아들이 혼나는 걸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큰아들은 학교 선생이었다. 남들은 학교 선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들 하지만 사실 기남 할머니 보기에 아들 혼자 벌어 먹고 사는 게 늘 빠듯해 보였다. 그래서 도라지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남 할머니의 바람은 딱 한 가지였다. 아프지 않고 자다가 죽는 것. 아들과 며느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는 날까지 도라지를 팔아서 며느리에게 반찬값이라도 보태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소원이고 간절한 바람이었다. 기남 할머니가 하고 많은 장사 중에 처음 도라지를 팔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남편은 젊어 폐암으로 죽고 말았다. 폐뿐만이 아니라 기관지도 좋지 않았었다. 그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픈 남편을 위해 도라지청 한번 제대로 다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도라지에 한이 맺혀 있었다. 남편은 감기에 잘 걸렸고 감기만 걸리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었다. 그렇게 기남 할머니는 40대의 청상 과부가 되어 아이들 5을 가르치느라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야 했다. 큰아들도 어려서 감기만 걸렸다면 제 아비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기남 할머니는 다리를 동동 구르며 자식이 지아비를 닮아 일찍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했다. 남편이야 먼저 떠나보낼 수는 있어도 아이를 먼저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남편에게는 못 다려준 한이 된 도라지와 배를 어떻게든 구해 정성껏 다려 먹였다. 칠성님과 부처님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저 아들이 어미 먼저 가지 않도록 빌고 또 빌었다. 도라지 기운인지 기남 할머니의 기도빨인지 아무튼 신기하게도 도라지와 배를 다려 먹이면 아들의 목소리가 돌아오곤 했다. 기남 할머니는 그래서 목구멍이 아플 땐 도라지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보약으로 알고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삼보다 도라지가 더 좋다고 고집도 부렸다. 아이들도 수시로 다려 먹일 겸 남편에게 못해준 한을 풀 겸 도라지 장사를 시작한 게 이렇게 평생의 직업이 될 줄 그때는 몰랐었다. 큰아들만 대학을 나왔고 둘째, 셋째, 넷째, 5째는 고등학교뿐이 가르치지 못했지만
기남 할머니로선 그게 최선이었다. 일단 큰아들만 똘똘히 키워놓으면 동생들이야 제 형의 그늘에서 어떻게 되겠지 싶었는데 큰애도 제 앞가림하기 바빠서 사실 동생들은 형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했다. 그러니 작은 아이들에게 기남 할머니는 더더욱 미안할 뿐이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처음에 아들은 다시 도라지를 팔러 나가는 엄마를 보고 말렸었다. 어머니 연세 밖에 나가 장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괜찮다. 한동안 집에 있었더니 오히려 몸이 더 아프다. 그냥 심심하기도 해서 놀이 겸 장터에 나가 사람들과 입하고나 떨면서 조금씩 바라보마. 어머니, 남들이 알면 자식 욕먹어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던 며느리가 톡 쏘며 끼어들었다. 내가 너희들 이야기는 하지 않으마. 그냥 혼자 산다고 할 테니 혹여 장에 와서 나를 만나더라도 일체 아는 체 하지 마라. 30여 년 전 기남 할머니가 40대의 과부가 되고 처음 도라지 장사를 시작했을 땐 험한 시장으로 나돌다 보니 혼자가 된 것을 알고 남자들이 찝쩍거리는 일도 허다했다. 40대면 아직은 젊다면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은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 기남 할머니에게 친절한 아저씨들도 많았다. 기남 할머니가 장사가 시원치 않아 도라지가 많이 남아있는 날이면 같이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사주기도 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엔 부부가 같이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남 할머니의 도라지를 단골로 사주는 아저씨의 마누라가 하루는 득달같이 쫓아와 비닐봉지를 기남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이년아, 너 우리 서방한테 얼마나 눈웃음 치며 살랑거렸으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도라지를 오늘 또 사왔겠냐? 난 이제 아주 도라지만 보면 토가 나온다. 토가 나와! 기남은 억지소리를 하는 아줌마가 무섭고 떨렸다. 그러나 오해는 풀고 싶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눈웃음을 쳤다고 그래요? 이년아, 여기 장사하는 사람 중에 니년이 살살 눈웃음 치며 남자들 후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도라지를 단골로 사간 남자의 아내는 주변의 여자들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듯 둘러보며 더더욱 소리 높여 말했다. 여자들은 기남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여자 편을 드는 신용을 했다. 한결같이 드센 여자들이었다. 기남은 약골이었고 가녀린 몸이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기남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여자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 여자들이 기남 편을 들지 않는 것은 순전히 기남이 곱다는 이유였다. 기남은 속상하고 억울했다. 원래 어려서부터 잘 웃는다는 칭찬은 많이 들었지만 단연코 이웃 아저씨를 꼬드기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난 살살 눈웃음 친 적 없어요. 손님이니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인연 좀 봐라. 너 아주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구나. 왜? 혼자 사니까 남의 남자만 봐도 아래가 꿈적거리냐? 기남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사실 아저씨들이 그깟 도라지 2,000원어치 사가면서 온갖 친한 척을 하니 기남이 오히려 불편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남의 여자에게 친절한 제 남편 단속은 안 하고 어디라고 기남에게 와서 삿대질이었다. 기남도 그쯤 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기남도 장사꾼 속에서 살다 보니 근묵자흑이라고 했던가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줌마, 난 당신 남편 같은 남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싫어요. 그런 남자는 당신이나 좋아하지. 난 남자로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실 기남의 남편은 돈벌이는 시원찮았지만 신사적이었고 미남이었다. 코도 미국 사람처럼 반듯했고 얼굴도 하였다. 기남도 나름 그 시절 배운 여자였다. 시댁말로 팔자가 드세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할 수 없이 난전에 나와 장사는 하고 있었지만 시장통의 아저씨들과 눈을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뭐? 내 남편이 우습다 이거야? 얼굴 고운 거 하나 믿고
남자들이 네 편 들어줄 줄 알고 찢어진 입이라고 아주 지랄을 떠는구나. 사람 꼴 우습게 만들지 말고 어서 썩 가세요. 당신 남편이 오면 이젠 절대로 내 도라지를 팔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자, 여기 도라지 값이요. 기남은 아까 받은 2,000원을 던져주었다. 그게 기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욕이었다. 기남은 어려서부터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다. 손도 섬섬옥수 고운 손으로 도라지 장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도라지를 까서 종기에 2,000원어치를 올려놓으면 누가 사가고 또 열심히 까서 올려놓으면 누군가 와서 사가고 했다. 그렇게 종일 도라지를 까서 팔다 보니 손가락도 굵어지고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니 그 섬섬옥수 같은 손이 마대자루처럼 서걱서걱 거칠어져 있었다. 그러나 다 기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그 많은 장사하는 사람 중에 마음 맞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아끼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때가 되면 장터에서 국수 한 그릇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배달해주는 백반을 주문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우스갯소리도 하며 밥을 먹기도 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기남과 친한 사람들은 다 장사를 썩 잘하지는 못했다. 기남 역시 타고난 장사꾼은 못 되었다. 순하고 천성 좋은 사람들의 특성은 악착같이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기남을 질투하고 욕하는 다른 쪽 사람 중에는 속옷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기남에게 그 도라지를 도로 가져다 주며 욕을 퍼붓던 여자하고 단짝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시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 기남은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건 이후 기남은 도라지 사가며 치근거리던 남자의 아내인 쌍스러운 여자에게서 해방이 된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했다. 속옷 파는 여자가 손님에게 브래지어와 팬티 세트를 팔면서 진짜라고 했던 모양이었다. 아줌마, 이거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 짝퉁이라고 합디다. 이거 돈으로 도로 돌려줘요. 우리 마누라는 짝퉁은 안 입걸랑요. 남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자가 그렇지 하는 깔보는 투로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바람이 불어도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이 한 덩어리로 번들거렸고 다리도 한 발만 짚고 서서 한 다리는 덜렁거리고 있었다. 뭐라고? 짝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만 보니 그거 사간 지가 열흘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와 안 입겠다고? 열흘이 넘었건 어쨌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너스가 가짜라는 게 문제지. 안 그래? 속옷파는 여자가 먼저 말끝을 무자르듯 툭 자르자 아저씨도 질세라 말끝을 잘랐다. 시장 사람들은 오늘 또 한바탕 구경거리가 날 것 같은 예감에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침 그 시간엔 손님도 없어 장이 한가한 오후 3시쯤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 않던가. 손님도 없고 심심한 차에 생선가게 아저씨가 비닐 앞치마에 생선 비늘이 붙은 걸 손으로 털털 털면서 나왔고 철물점 가게 아저씨도 순댓집 아줌마도 꽈배기 튀겨 파는 아저씨도 어묵전 아저씨도 모두 구경거리 났다는 듯 슬슬 웃음기를 머금고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속옷 파는 짝퉁 비너스 가게로 몰려들었다. 속옷 파는 여자는 기남처럼 혼자 사는 40대 중반의 과부였는데 누가 건들기만 하면 오냐 잘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히스테리 부리듯 싸우자고 덤볐다. 그녀는 싸움의 대상을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건 손님이건 구분하지 않았다. 아저씨, 여기 붙어있던 표딱지도 다 떨어진 걸 보니 이걸 입고 잠을 잤는지 둘이 무엇을 했는지 내 알 수가 없으니 얼른 도로 가져가시오. 여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남자 코앞에 들이밀며 망신을 주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남자 손님들은 그냥 갔는데 이번엔 그 남자도 보통이 아니었다. 아저씨는 눈앞에서 치우라며 여자가 들고 있는 속옷을 탁 친 후 말했다. 마누라가 입어보더니 도대체 이런 가짜를 어디서 사왔냐며 불편해서 못 입겠다는데 그럼 반품해야지. 애당초 못 입을 걸 판 아줌마가 잘못 아냐? 뭐? 못 입을 걸 팔았다고? 이게 왜 못 입을 속옷이야? 내가 이 장사를 10년을 넘게 했어도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여러분들, 이 옷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와보시오. 수급하는 여자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들고 몰려든 사람들 눈앞으로 들이밀며 흔들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키득거리며 물건은 문제없는 것 같다고 했다. 봐! 귓구녕이 뚫렸다면 지금 사람들 말하는 거 들었지? 속옷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누라 젖이랑 엉덩이가 문제 아니여? 이 여자가 진짜? 남자는 소급하는 여자를 한 대 칠 태세였다. 주먹을 들고 있던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소급하는 여자 편을 드는 숫자에 기가 죽어 들이밀던 손을 부르르 떨면서 내려놓았다. 나한테는 그때 정품을 뒤로 뺀 거라며 분명 비너스 정품이라고 했잖소. 아하, 이 양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유분수지. 백화점 가서 이 브라자와 빤스를 사려면 세트에 얼마인 줄 알기나 알아? 30만 원이 넘어 인간아. 그런데 우리 집에서 3만 원 주고 세트로 사갔으면서 정품과 똑같을 거라는 말을 믿었단 말이야? 아이고, 30만 원짜리를 꼴랑 3만 원에 사려는 네가 날강도다.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거짓으로 장사한 걸 미안한 기색도 없이 팔짱을 끼며 당당히 맞섰다. 아니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거짓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거야?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남자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 마누라는 서방님 잘 만나 그동안 비너스 정품만 입었나 본데 그럼 어디 가짜를 입은 내 거랑 한번 비교해 볼텨? 여자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한 번에 윗옷을 확 벗어 브래지어만 한 채로 그 남자 앞에 가슴을 들이밀었다.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가짜 비너스 브래지어를 한 아줌마 앞으로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리곤 비너스 아줌마의 큰 가슴을 보자 누군가 큰 소리로 볼만하다 하는 소리에 하나둘 기들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소급하는 여자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마쳐 손으로 잡고 있던 윗도리를 목 안으로 말아 올리고는 더 보란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위로 받쳐들고 가슴골을 더 깊게 낸 채 말했다. 자, 난 내가 파는 가짜 브라자를 했소. 이게 백화점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점만 잘 가리면 되지. 브라자가 뭐 별거야? 소급하는 비너스 여자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가슴이 돌진한 어린아이 머리통만 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제자리에 서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그 가슴을 붙박듯 쳐다보았다. 가짜면 어때요? 가슴이 저렇게 이쁜디? 예의 그 볼만하다라고 말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굵고 나지막하게 말하자 시장 상인들은 다 비너스 편을 들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남자고 여자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 장단을 맞췄다. 진짜네 가짜네 하는 여자들은 제 부족한 가슴은 타당코 브라자 탓만 하는가 보네. 암만 빤스도 그려. 저런 손바닥만한 거를 뭐 한다고 백화점 가서 한 장에 몇만 원씩 주고 사나. 비싼 거 입는다고 거시기가 쫄깃쫄깃 명기로 변하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여.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거들자 어깨를 펴고 당당히 환불받으러 왔던 아저씨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듯 에잇하면서 급하게 시장통을 빠져나갔다. 비너스 아줌마는 아저씨가 뒤돌아간 지가 언젠데 가슴을 내민 채 불안듯이 서 있다가 그제야 목에 말아 올려 끼워 놓았던 윗옷을 천천히 내렸다. 올릴 때는 작정을 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아쉬운 듯 천천히 내렸다. 비너스 여자는 팔자가 기구해 난전에 나와 장사해서 피부가 그을어서 그렇지 윗옷을 올리고 보니 옷에 가려진 속살과 가슴은 뽀얗고 하였다. 그 사건 이후 기남에게 직접 댔던 그 아저씨는 소급하는 여자에게 붙었나 보았다. 그 남자의 마누라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비너스 여자와 싸움이 붙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 부부는 함께 이불이나 방석 등을 팔고 있었다. 야 이년아, 이 천벌을 받으려나? 내가 너를 친동생보다 이뻐했는데 그래 세상 천지에 꼬실 남자가 없어 내 남편을 꼬셨냐? 평소엔 언니 동생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붙었으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구경 났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기남도 슬슬 그곳으로 가보았다. 싸움은 꼭 손님들이 없는 한가한 오후 2, 3시쯤에 잘 일어났다. 하기야 바쁜 시간엔 돈을 벌어야 하니 일단 손님부터 받고 나서 조금 숨을 돌릴 시간에 붙을 수밖에 없을 터였다. 언니,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맹세코 내가 먼저 꼬시려고 한 적은 없었다오. 흥,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아냐? 순진한 내 남편을 그 큰 가슴만 믿고 네가 꼬셨겠지. 그럼 내 남편이 먼저 꼬리를 쳤단 말이냐? 이불집 여자는 순식간에 비너스 여자의 긴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았다. 아이씨, 언니, 이 머리채 좀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더니 그래, 니년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제야 그녀는 비너스의 머리채를 뽑듯이 놓아주었다. 이불집 여자의 손에는 비너스 여자의 머리가 한 움큼 뽑혀 있었다. 하루는 형부가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면서 내 가슴 한 번만 만져보고 죽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불쌍해서 한 번만 보여준 것뿐이요. 뭐요? 이년아, 시방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요? 언니, 사실 알고 보면 형부가 불쌍하지 뭘 그래. 언니는 가슴이 하나도 없잖아. 언니는 그래서 브라자도 평생 안 해봤다며. 늘어질 가슴이 없으니 브라자가 필요 없었다고. 브라자 장사하는 집에 와서 브라자가 필요 없어 좋다고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 듣는 나는 형부가 불쌍했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는 밋밋한 가슴 부여잡고 자는 형부가 불쌍해서 그래서 한번 만져보게 했다. 왜? 천하의 천벌 받으려나. 가슴이 큰 게 뭐가 그리 대수냐? 어깨만 무겁지. 가슴 큰 년들은 나중에 어깨가 아파서 가슴 줄이는 수술도 해야 한다더라. 쌍년아.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소급하는 비너스는 계속 나와서 장사를 했고 가슴이 절벽인 부부는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결국 가슴 큰 여자는 버텼고 가슴 절벽인 여자는 시장에서 못 버텼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는 날이 맑았는데 오후 3시가 되면서 갑자기 하늘이 회색빛으로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뜸해서 그랬나? 기남은 공연히 오래전 비너스 여자와 이불집 여자의 싸움이 생각났던 것이다. 기남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니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날은 더 앉아 있어봤자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었다. 그나마 가게 자리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었지만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 파장 시간이 달랐다. 그러나 기남은 집에 일찍 들어갈 수도 없었다. 집에 어두워져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아들 집에는 물론 기남 할머니 방이 있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인한 몸살이와 온몸이 쑤셔 일찍 들어갔다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는 며느리와 마주쳤었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등장에 놀란 며느리의 그 눈길이 얼마나 냉정하던지 다시는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다. 그 싸늘한 눈길을 2번 다시 마주치기 싫었다. 그 후론 몸이 아파 죽더라도 시장에 앉아 있다가 어둑해지면 집에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눈이 내린다고 괜히 일찍 들어갔다가 며느리의 송곳보다 차가운 시선과 마주칠까 그냥 앉아있기로 했다. 조금씩 날리던 눈은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옆으로 손을 그으며 내리다 다시 솟구치는가 하면 뒤로 물렸다 앞으로 물렸다 정신없이 흩날리는 눈들이 어수선했다. 손님이 없는 쓸쓸한 장터에 앉아있자니 오래전 그 남자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기남이 아무리 조신했다 하더라도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으니 한 번도 다른 남자가 남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찌하여 시장 바닥까지 굴러 들어온 건지는 몰라도 기남처럼 다소곳하고 말이 없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 남자는 과일을 팔았었는데 과일을 팔고 남은 걸 어느 날부터 기남에게 말없이 슬쩍 건네주곤 했다. 그러면서 잘 먹으란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남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돈을 받으라고 했지만 그는 묵묵히 그냥 뒤돌아서곤 했다. 사실 기남은 과일을 사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말없이 전해받은 과일을 소중히 들고 가 아이들에게 먹이곤 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은 엄마보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더 반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씻을 새도 없이 옷소매 씩씩 닦아서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곤 했다. 남편이 죽고 막내가 5살, 큰애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 5남매가 모두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였다. 그는 기남에게 작업하려고 사과를 건넨 건 아니었던가 보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과일을 주면서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말이 없었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말 못하는 벙어리는 아니었다. 과일을 사가는 손님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하지만 예의 있게 똑똑히 말하는 걸 들었었다.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에서 배운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기남은 장터로 나가면서 혹시 그가 오늘도 먼저 나왔을까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자리를 쳐다보곤 했었다. 멀리서부터 그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면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듯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남편과 얼굴은 달랐지만 행동이 비슷했다. 어디 사는 남잔지 어쩌다 시장 바닥에 와서 점포 하나 없이 과일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도 모른 채 그는 어느 날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떠났지만 기남 할머니의 머리엔 그가 입고 있던 낡은 잠바와 말없이 건네던 사과 봉지와 그의 큰 손이 수시로 떠올랐다. 그는 그렇게 기남 할머니의 기억에 박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를 쳐다보면서 마누라는 있는지 없는지 어째서 사계절 그 낡은 잠바만 입고 있는지 물어보기나 할 걸 그랬다 싶었다. 기남은 자신도 가난하면서 그의 가난이 마음이 쓰였다. 그저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기를 마음으로 바랄 뿐이었다. 오늘은 몇 겹의 옷을 입었는데도 그 겹을 뚫고 바람에 직접 통과하는 것처럼 뼛속까지 시렸다. 시린 뼛속의 통증으로 눈물까지 흘렀다. 빨리 남은 도라지를 팔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오늘따라 방에 들어가 깔아놓은 담요 위에 몸을 누이고 쉬고 싶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덧붙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몇 달 전 일이었다. 너 성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졌니? 지금 수능이 코앞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이게 뭐야? 2등급도 안 되잖아. 이 성적으로 서울 이는커녕 지방대 국립학교에도 못 들어가겠다. 아이 성적이 떨어졌는지 아들이 거실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다. 잠을 푹 못 자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머리가 띵하고. 손주는 억울하다는 듯 제 아빠에게 항의했다. 잠을 푹 못 자는 건 네가 요즘 늦게까지 핸드폰이나 들고 친구들이랑 게임이나 하니까 그렇지. 아빠가 선생인데 아빠의 얼굴을 봐서라도 네가 성적이 떨어지면 되겠니? 내가 무슨 게임을 해? 아니 그럼 어린 것이 잠을 푹 못 자는 이유가 대체 뭐야?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니까 그 소리에 깨서 잠을 푹 못 잔단 말이야. 뭐야? 이 새끼가? 할머니가 물 내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할머니 핑계를 대고 그래? 아들은 손주를 혼내고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지만 하도 큰 소리로 혼내니 마치 기남 할머니가 혼나는 기분이 들어 어깨가 말려 들어갔다. 아이씨, 아빠가 내 방에서 자봐. 화장실 바로 옆이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에 며느리도 안방에서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째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놈 새끼, 공부 못하는 핑계가 겨우 그거야? 그 와중에 아들은 손바닥으로 손주 녀석 뺨을 쳤는지 짝소리가 찰지게 나더니 손주 녀석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아니, 당신은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사실 어머님이 나이 들어 그러신지 새벽 5시면 일어나 화장실을 가니까 나도 가끔 잠이 깨서 그때부터 잠을 설칠 때가 많아. 조용한 밤에 어머니 소변 벼고 물 내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 조용할 땐 옆집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당연히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야 들리고 말고지. 기남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족들 싸움의 원인이 자기라는 사실이 아들에게 뺨을 맞은 손주보다 더 아팠다. 쪽방에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기남 할머니는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 전까지 마렵던 오줌이 쏙 들어갔다. 기남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다. 나이 드니 걱정인 게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였다. 10시쯤 잠이 들면 잠이 깊지 못해 수시로 눈이 떠지고 나다 새벽 3시 이후엔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가족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이라 화장실을 가기가 불편했다.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 5시 넘어서야 겨우 화장실을 사용하곤 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손주 녀석이 잠이 깨고 숙면을 못해 머리가 아파 공부를 못한다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기남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신으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걸 신조로 알고 배려하고 산다고 살았는데도 결국 이 집에서 없어져야 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슬펐다. 그러나 혹여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식구들 불편하게 될까봐 소구름을 우느라 목이 찢어지듯 아팠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밖으로 돌며 조심하고 산다고 조심하는데도 결국 자신은 아들 가족에게 불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려고 했다. 질긴 목숨, 나는 왜 죽지 못하고 사는가. 갑자기 일찍 죽은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당신은 자식 새끼 놔두고 일찍 떠나니 편하오? 나도 좀 제발 데려가 죽으려. 한동안 거실이 조용해지자 기남 할머니는 아까 마려웠던 소변이 다시 급해졌다. 그러나 당장 나가기가 눈치가 보여 몸을 동그랗게 구부리고 이를 앙다물며 참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누군가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일어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몇 시가 됐든 오줌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잔도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들 집에 얹혀 있는 것도 미안한데 거기다 자기 때문에 손주 성적이 떨어져서야 이건 아니지 싶었다. 그런데 참으려 해도 왠지 모를 슬픔이 장마에 논두덩 물 넘듯이 울컥울컥 밀려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금니를 물고 소변과 울음을 참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눈물과 소변이 위로 솟구치는지 대신 눈으로 역류한 물길이 눈물이 되어 꾸역꾸역 흘러내렸다. 식구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소변을 간신히 보았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새벽 5시가 넘어 6시가 되어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남 할머니는 7시까지 오줌을 참았다. 오늘따라 7시가 넘어가도록 아무도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참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화장실로 갔다. 문도 소리내지 않도록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아 천천히 조심히 열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올 때도 맨발로 나오면 소리 날까 싶어 이미 양말을 신고 발 앞꿈치로 걸어가 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희한하게 적당히 오줌을 참았다 놓으면 시원하게 나가는데 오래 참았다 놓으면 언제나 찔끔거렸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참았다 놓는 힘없는 오줌이라도 고인물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짝 변기의 안쪽으로 조준하느라 한쪽 엉덩이를 들어 최대한 변기 벽으로 부딪히게 하려고 하니 기이한 자세가 되었다. 어찌어찌해서 오줌을 넣을 때는 되도록 소리가 나진 않았는데 문제는 물을 내리면 또 소리가 날 터였다. 변기물을 내려야 하나 내리지 말아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물 내리는 버튼을 만지작 한참을 서서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다. 물 내리는 소리는 기남 할머니가 노력한다 해도 소리를 줄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 깨는 소리가 나면 그때 나와 얼른 물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조심히 까치발을 들고 들어갔다. 그런데 8시가 지나도 아무도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TV를 켤 수도 없었다.
기남 할머니 방엔 24인치 TV가 있었지만 식구들이 잠을 잘 때는 소리가 날까 싶어 거의 들리지 않게 조그맣게 틀고 화면만 보는 정도였다. 잠은 다 깼는데 이불 속에 계속 누워있자니 배도 고프고 심심했다. 그러나 주방에 가서 달그락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식구들이 오늘은 더 늦게까지 자려나 보다 생각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잠결에 손녀의 고함이 들렸다.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며 마치 화장실에서 뱀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있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두려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결국 가족들은 오줌을 누고 물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할머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남 할머니는 그나마 똥이 아니고 오줌이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기남 할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니, 치매 걸리셨어요?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면 온 집안에 냄새 나는 거 모르세요? 기남 할머니는 며느리의 호통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찔끔했다. 아이가 물 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깰까봐 그랬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로 기남 할머니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 한 방울 먹지 않았다. 기남은 늙음이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사실 그 일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건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5 식구가 같이 오순도순 밥을 먹고 싶었으나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런 눈치를 챈 다음부터 기남은 장사하고 들어오면 아들이나 손주가 들어오기 전에 밥을 반 공기 떠서 그 밥그릇 위에 김치 2조각 얹고 있는 반찬 중에 대충 한 젓가락 얹어서 자신이 기거하는 쪽방으로 들어가 후딱 먹고 얼른 그릇을 씻어 놓았다. 그 후로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식사하는 거에 토를 달지 않았다. 어머님은 식사하셨나 보지? 처음에 아들은 제 아내에게 묻는 것 같았다. 어머님은 밖에 나가 일하시다 오시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프신지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다고 먼저 드신다고 그러셨어. 기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어쩌면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나 놀라울 뿐이었다. 자식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늙은이에겐 그보다 큰 행복이 없다는 걸 젊은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다. 기남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세상에 어미는 자식의 입에 밥숟가락 넣는 게 가장 보기 좋은 게 아니겠는가. 하긴 밖에서 추운 데 다니시다 오시면 배도 고프시겠지. 어머니 편한 대로 하시게 해. 그렇게 해서 기남은 아들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못 먹게 된 지 10년도 넘었다. 엄마에게 아들이란 다 컸어도 아들이었다. 아들 입에 들어가는 밥 수저를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며느리는 아마 모를 것이다. 제 아들이 장가가서 지금 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때 깨닫겠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일요일에는 같이 점심밥을 먹을 기회도 있었지만 아들 며느리가 교회를 다녀 교회 간 김에 식사까지 하고 오기 때문에 또 역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일요일 저녁에는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때가 많았다. 기남 할머니가 머무는 쪽방은 현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곳에 있으면 딩동 소리와 함께 배달 직원이 가지고 온 음식 냄새가 곧바로 풍겨왔다. 냄새만 맡고도 치킨인지 피자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머니도 나오셔서 치킨 한 쪽 드시라고 해.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기남 할머니는 아들의 그 목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기뻤다. 어머님은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배가 아프시다잖아. 평생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뱃속이 놀란다고 저번에 그러셨어. 며느리의 쌀쌀한 말에 기남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들의 대답이 궁금했다. 하긴 이런 음식이 어머님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 아들은 병신같이 제 마누라 말만 성경처럼 믿었다. 제 발로 걸어와서 물어보면 어디가 덧나나. 기남 할머니는 젊어서는 물론 된장찌개만 먹었다. 그러나 그건 생활이 넉넉지 못한 환경 탓으로 다른 그 무언가를 끓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색다른 음식을 했을 때조차도 기남 할머니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쳐다봐도 배가 불러 엄마는 그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했던 것을 기억력이 좋은 건지 저 어리디 어렸을 때 했던 오래전 말을 기억하고 제 아내에게 자랑삼아 떠들고 있었다. 언젠가 아들 내외가 모임에서 늦게 오는 날 기남 할머니는 가끔은 손주들 보고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어본 다음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시켜 줄 때가 있었다. 그때 손주가 한 조각 입에 넣어준 그 고소하고 따뜻한 치킨이나 피자 맛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가. 어떻게 이렇게 배달해 먹는 음식이 맛있을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었다. 기남에게 그건 실로 큰 충격이었다. 할머니 맛있어? 하나 더 드세요. 아니다. 할미는 이런 건 느끼해서 딱 한 조각이면 된다. 어서 너희들 많이 먹어. 사실 기남 할머니는 한 조각 더 먹고 싶긴 했다. 그러나 순간 배달시켜 먹는 음식은 조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 비쌀 거라는 생각이 앞섰다. 평생을 아끼고 아끼기만 했던 기남 할머니는 자동으로 뇌에서 입맛을 조종했다. 거실에서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는 기남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하호호 웃는 소리와 함께 그 기름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덮어야만 했다. 그 음식을 꼭 입에 넣지 않더라도 식구들 둘러앉은 자리에 끼어서 아들 얼굴을 보며 아들 먹는 걸 보고 싶은 마음 굴뚝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손주도 손주지만 아들 먹는 게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아들이 어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을 자동으로 소환시켜 죽은 남편을 대신 원망했다. 나도 얼른 데리고 가주시오. 어쩌자고 그렇게 일찍 서둘러 가버렸소. 무정한 사람. 기남 할머니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회색빛 하늘에 대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다가 깜짝 놀랐다. 기남 할머니가 떠올린 사람이 과일 장사하던 남자였던 것이다. 순간 기남 할머니는 자신의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내가 왜 이러나? 곧 죽으면 남편에게 갈 텐데 어째 불경스럽게? 기남 할머니는 남편을 원망하다 다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린 자신의 환향기에 놀랐다. 가만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에게 사과를 맘껏 먹일 수 있게 해준 그 말없는 남자가 일찍 죽은 남편보다 혼자 사는 세월 동안 더 많이 떠올랐었던 게 사실이었다. 기남 할머니는 그 이름 모를 남자의 얼굴을 잊으려 고개를 세차게 가로로 저었다. 아무래도 손님이 2시간째 없는 걸 보니 오늘은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마침 단골 손님이 왔다. 차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차는 외제차였다. 차 안에서 내리는 여자는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 작아 보였다. 역시 생각했던 그 손님이 맞았다. 예쁜 얼굴로 눈보다 환하게 웃으며 밍크코트를 입고 부츠를 신고 내렸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처럼 늘 길가에 차를 잠깐씩만 대고 급하게 도라지만 사가고는 했었다. 시장 주차장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곳 시장에서는 다른 물건은 사지 않는다고 했다. 기남 할머니 도라지가 맛있어 도라지만 사려고 멀리서 온다고 했다. 기남 할머니는 이 사람뿐 아니라도 그런 멋쟁이 단골이 몇몇 있었다. 어머, 오늘 날이 추워서 할머니 안 계시면 어쩌나 했는데 마침 계셨네요. 멋쟁이 여자는 차에서 잠깐 내리면서도 춥다고 호들갑을 떨며 손을 비볐다. 그럼요. 나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지요. 그래도 오늘처럼 추운 날은 집에 계시지 않고요. 아무튼 저야 맛있는 도라지 사갈 수도 있어 좋지만요.
할머니, 그거 다 싸주세요. 아니, 이거 2만 원어치는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해요? 내일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할머니한테 사간 도라지로 무침을 해서 비빔밥을 해주면 굉장히 맛있다고 칭찬하거든요. 기남 할머니는 단골 손님이 와서 전부 싸달라니 좋았다. 몽땅 팔고 며느리에게 다만 얼마라도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 같았다. 좀 전에 주마등처럼 떠올린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 도라지를 다 팔고 며느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오늘은 어쨌든 운수대통한 날이었다. 하회탈 같은 뻣뻣하게 굳은 굵은 주름이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추운데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길 미끄러운데 조심히 운전해요. 고마워요. 기남 할머니는 뒤돌아 차로 뛰어가는 여자를 향해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서려는데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마치 녹슨 철문이 여닫힐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내듯 할머니의 무릎에서도 그런 소리가 났다. 추위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웅크리고 앉아 있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이 마치 시체처럼 뻣뻣했다. 기남 할머니는 한 번에 무릎을 펴지 못하고 천천히 무릎의 각도를 1도씩 조심스럽게 조금씩 폈다. 통증 때문에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영하의 날씨 탓에 하회탈 같은 뻣뻣한 얼굴 거주기로 흐르지 못하고 바로 고체로 변했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간단하게나마 댓글 부탁드립니다.